메리 스튜어트. 메리 스튜어트. 세계사의 패배자들 가운데 메리 스튜어트만큼 후세인들을 매혹시킨 여성은 없었다. 고혹적인 자태에다 음모술수에 등한 메리 스튜어트 스코틀랜드 여왕은 갖은 고초를 겪은 뒤 참수당했다. 여왕이 죽은 지 6년 만에 그의 삶을 다룬 연극이 처음 나온 뒤로 수많은 드라마들이 여왕을 한편으론 순교자로 기리고 슈퍼우먼으로 경탄하였으며 다른 한편으론 살인공범으로 혹평하기도 하였다. 이런 드라마들은 100여 편을 헤아린다. 엘커논 스윈버는 16년에 걸쳐 메리 여왕을 다룬 3부작 드라마를 집필했고 테오도르 폰타네는 발라드 한 편으로 헌사했으며 월터 스콧과 슈테판츠 바이크는 여왕의 전기를 소설로 썼다. 이 작가들은 잉글랜드의 권력자 엘리자베스 여왕에게 무릎을 꿇은 고통에 몸부림치고 격정에 찢긴 여왕에게 매료되었다. 1542년 메리는 세상에 태어난 지 일주일 만에 스코틀랜드의 왕좌에 앉았다. 부친이었던 스튜어트 왕가의 제임스 5세가 30살이라는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난 것이다. 그는 숙부인 헨리 8세의 잉글랜드 침략군에게 참패를 당한 뒤 쓰러져 정신이상에 빠졌었다. 메리는 생후 6개월 내에 계약 결혼을 했다. 스코틀랜드의 섭정자가 메리를 헨리 8세의 아들이자 왕위 계승자인 6살짜리 에드워드와 결혼시키기로 약속을 한 것이다. 이것은 수백 년 동안 앙숙으로 지내온 브리타니아 섬의 두 왕국을 평화롭게 통일시키기 위한 헨리 8세의 포석이었다. 그런데 이 계약에는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 잔인한 두 가지 전제가 깔려있다. 하나는 무한한 가능성이 열려있는 두 사람에게 스스로 삶을 설계할 권리를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두 나라의 백성을 마치 부동산이나 주식처럼 왕가의 상속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이다. 그런데 6개월 뒤 한 살이 된 메리 스튜어트는 다시 자유의 몸이 되었다. 이 계약이 결국은 남쪽의 이웃나라 잉글랜드에 예속되는 것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깨달은 스코틀랜드가 잉글랜드와 맺은 계약을 파기한 것이다. 잉글랜드는 스코틀랜드에 비해 거의 2배나 크고 인구수도 4배나 많은 왕국이었다. 게다가 근대적인 상업과 광업, 방직 수공업에서도 스코틀랜드에 훨씬 앞섰고 군사력도 월등했다. 그런데도 스코틀랜드가 오랫동안 정복되지 않은 것은 오로지 잉글랜드의 숙적 프랑스와 동맹을 맺고 있었기 때문이다. 메리 스튜어트는 이러한 끝없는 국제적 갈등 속에서 성장했다. 그런데 갈등은 이것만이 아니었다. 스코틀랜드 자체도 깊은 분열 속에 빠져 있었다. 우선 언어의 분열을 들 수 있다. 영어가 스코틀랜드의 상류층 사이에서 서서히 퍼지면서 켈트어는 북부 고지대로 밀려나고 있었다. 두 번째는 귀족 대지주와 소작인 소농도시 빈민들 사이의 계층적 갈등이었다. 세 번째는 가톨릭과 칼뱅과의 종교적 분열이었다. 칼뱅파는 메리가 4살이던 1546년에 종교개혁가 존 녹스를 중심으로 서서히 세를 넓혀가고 있었다. 그런데 두 종파 모두 헨리 8세의 영국 국교회로부터 핍박을 받았다. 메리가 5살이 되자 프랑스 로렌 지방 출신인 어머니 마리 드 기즈는 딸을 프랑스로 보내 교육시키기로 결정하고 카트린 드 메디시스 프랑스 왕비의 장남과 약혼시켰다. 왕세자가 14살, 메리가 15살 되던 해에 둘은 결혼을 했다. 그로부터 1년 뒤 병약하고 덜 떨어진 왕세자가 왕위에 올랐다. 프랑스와 2세였다. 그런데 그가 16세 숨을 거두자 메리 스튜어트는 17 어린 나이에 프랑스 왕비라는 칭호와 함께 과부가 되었다. 이것이 1560년에 일어난 일이었다. 프랑스에 있던 메리의 눈에 브리타니아 두 왕국의 상황은 갈수록 악화되어가는 듯했다. 스코틀랜드에서는 의회가 칼뱅파를 국교로 승격시켰고 이에 격분한 가톨릭 교도들이 들고 일어나 내전에 버금갈 만한 폭력 사태가 발생했다. 2월에는 스코틀랜드를 섭정 통치하던 메리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다. 더구나 로마 가톨릭으로부터 이단자로 간주되었음에도 2년 전에 잉글랜드 여왕으로 등극한 엘리자베스 1세가 스코틀랜드의 칼뱅파를 군사적으로 지원하는 실정이었다. 엘리자베스는 헨리 8세의 둘째 부인이던 앤블린의 딸이었다. 헨리 8세의 첫째 왕비의 여관이었던 정열적이고 아름답고 야심만만한 앤과 결혼하기 위해 바티칸의 첫 부인과 결혼을 파기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교황이 이를 거부하자 헨리 8세는 1534년 교황의 잉글랜드 교구 관할권을 박탈하고 교회 재산을 몰수하는 한편 자신을 수장으로 하는 영국 국교회를 설립했다. 그 후 헨리 8세를 위시해서 영국 국교회를 신봉하는 모든 잉글랜드인들이 로마의 가톨릭으로부터 파문을 당했다. 결국 가톨릭의 입장에서는 헨리 8세와 앤블린의 결혼은 무효였고 엘리자베스는 사생하였다. 따라서 잉글랜드의 왕위는 당연히 헨리 8세의 부친인 헨리 7세의 증손녀인 메리 스튜어트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 가톨릭 측의 생각이었다. 1560년 12월 프랑스와 2세가 세상을 떠난 직후 스코틀랜드에 돌아온 메리는 백성들로부터 열광적인 환호를 받았다. 아름다운 미망인의 수행원들 중에는 프랑스 시녀와 여관들 외에 모호한 성격의 인물도 여럿 섞여 있었다. 시인 피에르 드 샤틀라르와 여왕의 개인 비서였던 피렌체 출신의 다비드 리치오가 그 대표적인 인물인데 이들은 나중에 죽임을 당하게 된다. 스코틀랜드의 새 여왕이 된 메리는 국내의 칼뱅파들, 특히 그 중에서도 막강한 대지주 계층과 투쟁을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그가 보여준 뚜렷한 목표의식과 유연한 전술은 퍽 돋보였다. 메리 여왕은 강력한 적대자인 존 녹스를 초청해서 자부심과 재치와 경건함으로 깊은 인상을 심어주었고 동시에 칼뱅파 지지자들에게 예배의 자유를 허용하는 아량을 보였다. 다른 한편으로는 감정과 정치를 분리시키지 못한 메리의 무능력함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시작했다. 메리에게는 경쟁자인 엘리자베스 여왕이 갖고 있던 자제력이 부족했다. 또한 신하와의 재혼이라는 신중치 못한 결정을 내리는 바람에 귀족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1565년 메리는 22살 나이에 사촌인 달리 백작과 결혼했고 그에게 스코틀랜드의 왕이라는 칭호를 부여했다. 처칠의 표현대로 나약하고 허영심으로 가득 찬 청년에 불과한 인물을 말이다. 이로써 메리는 이번에도 자신보다 훨씬 못한 남자를 남편으로 맞이하였다.
물론 이번에는 자신의 자발적인 선택이었다. 그런데 여왕에 대한 달리 백작의 영향력은 무척 컸다. 연적으로 생각한 피에르 드 샤틀라르를 죽이라고 여왕에게 요구할 정도였다. 이로써 광기의 회전목마가 돌아가기 시작했다. 달리 백작과의 결혼이 가톨릭 의식으로 진행되자 스코틀랜드인이 다수를 차지하는 칼뱅파가 다시 봉기를 일으켰다. 그런데 에든버러로 진격한 칼뱅파의 군대는 왕궁의 대포에 막혀 결국 항복을 선언하고 말았다. 1만 8천 병력으로 이루어진 메리 여왕의 군대에서 가장 두각을 나타낸 인물은 보스월 백작이었는데 그는 이번 전쟁을 통해 여왕의 총신으로 떠올랐다. 칼뱅파 주동자들은 잉글랜드로 피신했고 반란군은 뿔뿔이 흩어졌다. 그러나 만인에 대한 만인의 끔찍한 음모는 물밑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었다. 왕의 신분이었던 달리는 비밀리에 칼뱅파를 지원한 사실과 왕의 지위를 평생 보장해달라는 요구로 메리의 분노를 샀다. 메리는 프랑스에서 데려온 개인 비서 다비드 리치오를 내세워 남편을 견제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리치오는 1566년 3월 9일 메리의 면전에서 달리의 부하들에게 질질 끌려나가 죽임을 당했다. 프랑스에서부터 메리를 수행한 측근들 가운데 두 번째 사망자였다. 이제 메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달리에게 맞섰을까? 그렇지 않다. 메리는 스코틀랜드로 돌아온 칼뱅파 지도자들의 공격을 피해 남편과 함께 도주하였다. 달리는 리치오의 죽음에 대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오히려 그를 살해한 사람들을 밀고하였다. 3월 28일 보스월 백작이 이끄는 2000명의 기병대가 반란군을 진압했고 국왕부처는 당당하게 에든버러로 재입성했다. 같은 해 6월 19일에 메리는 아들을 낳았다. 그런데 8개월도 지나지 않아 새로 태어난 왕자의 아버지인 달리 백작이 에든버러 외곽의 한 영지에서 교살된 채 발견되었다. 세 번째 살인이었다. 사람들은 즉시 보스월이 살인자고 메리가 공범이라고 생각했다. 보스월 백작은 자신이 속해 있던 왕실 추미론회까지 출석해서 자신을 변호해야 했고 결국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다. 보스월은 1567년 5월 3일 첫 번째 아내와 이혼했고 메리 스튜어트는 5월 15일 그를 남편으로 맞아들였다. 그런데 이번에는 새 남편을 스코틀랜드 왕에 책봉하지 않고 오크니 앤드 셰틀랜드 공작에 임명하였다. 두 명이 약골 남편을 거친 메리는 이번엔 강하고 기백이 넘치는 남자를 선택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참으로 경솔하고 몰염치한 행동이었다. 전 남편이 죽은 지 이제 겨우 4개월밖에 지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전 남편의 살해범으로 의심까지 받는 사람을 새 남편으로 맞았으니 누가 이 결혼을 축복하겠는가. 게다가 보스웰은 가톨릭 결혼식을 거부하는 프로테스탄트였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은 신하들의 의견과 일반적인 정서를 존중하지 않는 메리 여왕의 무분별함을 보여주는 행동이었고 이것이 그를 몰락으로 이끈 한 요인이었다. 흉악한 살인과 공범자들끼리의 결혼으로 이어진 일련의 사건에 분노한 귀족들이 반란을 일으키면서 스코틀랜드는 또다시 내전으로 치달았다. 메리와 보스웰의 결혼식이 끝난 지 한 달 뒤 에든버러의 왕궁 앞에서 전투가 벌어졌다. 이번에는 여왕 지지파들의 패배로 돌아갔다. 보스월은 덴마크로 피신했고 메리는 감옥에 갇혔다. 승리자들은 메리에게 이제 겨우 돌이 지난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퇴위할 것을 강요했다. 메리는 11개월 동안 감금 생활을 한 끝에 충신들의 도움으로 도주에 성공하여 다시 한번 군대를 소집하였다. 그러나 1568년 5월 13일 메리와 이복남매지간으로 스코틀랜드를 섭성하고 있던 제임스에게 패배하였다. 스코틀랜드의 여왕 메리는 굶주림과 추위에 지친 초라한 모습으로 사흘 동안이나 정신없이 잉글랜드 국경을 향해 달렸고 마침내 국경을 넘으면서 스코틀랜드를 향해 소리쳤다. 내 반드시 다시 돌아와 이 나라를 불바다로 만들어버릴 것이다. 그러나 메리는 다시는 돌아가지 못했다. 그렇다면 스스로를 잉글랜드 왕위의 합법적인 계승자라고 생각하는 경쟁자에게 엘리자베스 1세는 어떤 태도를 취했을까? 메리 스튜어트보다 9살이 많은 엘리자베스는 남자처럼 강인하고 위압적이고 두려운 독설가였다. 또한 누가 뭐래도 10년 전부터 잉글랜드를 확고하게 틀어쥐고 있는 명실상부한 지배자였다. 메리는 엘리자베스가 자신을 내치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했다. 자신이 스코틀랜드에 감금되어 있을 당시 엘리자베스가 석방을 위해 노력했고 용기를 잃지 말라는 뜻으로 자신에게 반지를 보내준 것을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엘리자베스는 잉글랜드의 국경을 넘어온 메리를 환영하기 위해 2명의 백작을 보냈다. 메리는 일단 요크셔의 볼튼 성으로 안내되었다. 그런데 메리는 여기서부터 감금 생활을 했던 것처럼 보인다. 이후 메리는 19년 뒤 처형을 당할 때까지 다시는 자유를 누리지 못했다. 후세 사람들이 메리에게 동정과 공감을 느끼는 것은 아마 그토록 오랜 세월 동안 비정하게 내쳐져 있어야 했다는 사실과 비참한 종말 때문일 것이다. 또한 메리는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리게 했다. 메리 스튜어트가 감금된 지 몇 개월 뒤 그의 존재가 엘리자베스 1세에게 어떤 위협이 될지 분명히 드러났다. 대다수가 가톨릭교도로서 남부의 프로테스탄트 신흥 부자들에게 혐오감을 느끼고 있던 잉글랜드 북부의 대지주들이 메리를 잉글랜드 왕위에 앉힐 목적으로 엘리자베스에 대한 반란을 모의했던 것이다. 그들 중 한 사람으로 엘리자베스 여왕의 신임을 받던 노퍼 공작이 메리에게 접근하는 데 성공했다. 그는 포로 상태인 메리에게 청혼을 했고 북부 지역에서 소집된 군대가 메리를 구하기 위해 볼튼성으로 밀고 온다면 자신도 그 자리에 함께 있겠다고 약속했다. 엘리자베스는 마지막 순간에 메리를 훨씬 더 남쪽 지역으로 이송시켰고 북부 귀족들의 반란은 유혈 진압으로 막을 내렸다. 노폭 공작은 런던 타워에 갇혀 1572년에 처형되었고 반란의 배후 조종자였던 스페인 대사는 국외로 추방당했다. 스페인 대사는 혼란을 틈타 자국의 잉글랜드 침공을 노렸던 것으로 보인다. 어쨌든 이 사건을 계기로 잉글랜드인들 사이에서는 예측불허의 교만한 가톨릭 교도인 메리 여왕에 대해 깊은 불신이 퍼지기 시작했다. 메리는 이전보다 훨씬 더 가혹해진 조건에서 14년 동안 셰필드 성에 감금되었다. 그나마 이런 식으로라도 목숨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엘리자베스 덕분이었다. 1572년에 잉글랜드 의회의 상하 양원이 메리의 처형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엘리자베스 여왕도 내심 메리가 죽기
없기를 바라겠지만 자신의 땅에서 자신의 지시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주저하였다. 대신 스코틀랜드의 통치자들에게 그 역할을 떠넘겼다. 즉 스코틀랜드에서 지체 없이 처형만 이루어진다면 메리를 넘기겠다고 제안한 것이다. 그러나 스코틀랜드인들도 역시 망설였다. 메리 스튜어트는 여러 차례 자신의 가혹한 감금 생활에 대해 엘리자베스 여왕에게 탄원을 하고 개인적인 만남을 요청하였지만 아무 응답이 없었다. 지금은 비록 날개 꺾인 새에 불과하지만 한때는 프랑스의 왕비이자 스코틀랜드의 여왕이었던 여인이다. 9년 사이에 결혼식을 3번이나 올리고 반란도 여러 차례 진압하였으며 승려와 대신들의 운명을 쥐락펴락하면서 살인을 용인하거나 교사하기도 했다. 그것도 가톨릭교도의 양심에 따라서 말이다. 그런 사람이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가 되었으니 그 한이 얼마나 사무치겠는가. 감금생활 13년째인 1581년 메리는 38 나이에 다시 한번 음모를 꾸몄다. 시어머니 카트린 메디시스와 시동생인 프랑스의 앙리 3세로부터 자신의 아들을 스코틀랜드 왕으로 옹립해서 왕권을 아들과 나누라는 권고를 받은 것이다. 그렇게 되면 스코틀랜드 군대가 잉글랜드를 공격해서 메리 스튜어트를 사지에서 구해줄 것이라는 것이 프랑스 쪽의 설명이었다. 모의는 사전에 발각되었지만 메리는 도리어 공세를 퍼부었다. 메리 스튜어트는 자신이 겪고 있는 고초에 대한 책임을 물어 엘리자베스에게 온갖 악담을 퍼부었다. 그와 함께 자신은 지상의 왕국이 아니라 오로지 천상의 왕국만을 얻고자 할 딸이라고 맹세하였다. 물론 이것은 거짓이었다. 그로부터 4년 동안 메리는 여러 차례 강제 이주를 당했다. 그러던 1585년 메리가 스페인의 힘을 빌려 잉글랜드를 칠 계획이었음을 증명주는 편지들이 발각되었다. 1년 뒤에는 잉글랜드 여왕의 암살을 대하고 있던 앤서니 베링턴과도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베링턴은 가톨릭교도로서 스코틀랜드와 스페인의 연합작전으로 메리를 구해내고자 하였다. 스페인의 펠리페 2세는 엘리자베스가 제거되면 메리를 잉글랜드 여왕으로 추대하기 위해 즉시 스페인 군대를 보내기로 약속하였다. 그러나 스페인 함대가 출정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엘리자베스는 무탈했고 베링턴은 체포되어 처형당했다. 이제 메리 스튜어트에게도 최후의 순간이 기다리고 있었다. 메리는 반란과 암살 공모 혐의로 왕실 충의론에 넘겨져 1686년 10월 25일에 사형 선고를 받았다. 메리는 능숙한 연기와 발변 그리고 미연한 자세로 자신을 변호하며 끝까지 2차례의 반란 책동을 공모한 적이 없다고 강하게 부정하였다. 재판관들은 메리의 변론에 강한 인상을 받았지만 대세를 뒤집을 수는 없었다. 엘리자베스는 메리의 사형 집행을 미처 상처였다. 스코틀랜드 왕좌에 앉아있던 메리의 20살 아들 제임스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몰랐다. 그러나 제임스가 어머니의 모신비가 왕권에 더 관심이 많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순간 그에게 배려를 제안했다. 어머니의 사형을 기다리는 대신 엘리자베스가 죽으면 잉글랜드의 왕으로 삼겠다는 조건이었다. 결국 거래는 무사히 성사되었고 1587년 2월 1일 엘리자베스는 사형 집행에 서명하였다. 2월 7일 두 명이 갑자기 포더링웨이 성에 거주하고 있던 메리를 찾아와 다음날 사형을 집행할 것이라고 통보하였다. 메리는 군주의 위험을 잃지 않고 담담하게 그 사실을 받아들이며 자신의 신앙을 위해 순교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튿날 아침 메리는 검은 장막이 그리워진 난두대로 인도되었다. 6명의 신녀들이 메리를 수행했고 잉글랜드 귀족 몇 명이 증인으로 배석하였다. 피터버러 대교구의 수도원장은 죽음을 앞둔 메리 스튜어트를 마지막 순간까지 영국 교회로 개종시키려고 했었다. 그러나 메리는 자신이 가톨릭교도이고 가톨릭교도로서 당당하게 죽음을 맞이할 것이며 수도원장의 기도는 자신에게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라고 펼쳤다. 그럼에도 수도원장이 메리를 위해 기도를 시작하자 상기된 얼굴로 라틴어 예배서를 함께 낭송하였다. 메리 스튜어트는 처형당하기 직전 자신이 입고 있던 검정색 비단옷을 벗은 뒤 진홍색 속옷 차림으로 단두대에 섰다. 손에는 마지막까지 십자가를 들고 있었다. 메리는 무릎을 꿇고 머리를 통나무 받침대 위에 올려놓았다. 사형 집행인이 도끼로 머리를 내리친 뒤 잘려져 나간 머리통을 집어 올렸다. 윈스턴 처칠의 표현을 빌자면 가발을 쓴 중년 여인의 머리 이겼다. 피가 흐르는 치마 밑으로 메리가 키우던 애완견이 기어나왔다. 메리의 죽음이 알려지자 런던의 거리마다 환호성이 터졌다. 그러나 엘리자베스는 홀로 처소에 앉아 눈물을 흘렸다. 한 여인의 운명보다는 같은 여왕으로서 비참한 최후의 피해를 느낀 것이다. 엘리자베스는 이 행위에 대한 책임을 애써 자신의 남성 충복들에게 전가하였다. 가톨릭계는 분노했고 스페인의 펠리페 2세는 이듬해 무적한 대를 잉글랜드로 출정시켰다. 메리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물어 잉글랜드를 징벌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잘 알려져 있다시피 이 출정은 실패로 돌아가고 엘리자베스 여왕은 꿋꿋하게 살아남아 미래 대영 제국의 초석을 놓았다. 1603년 엘리자베스 여왕이 후사 없이 세상을 떠나자 메리 스튜어트의 아들인 스코틀랜드의 제임스 6세가 잉글랜드의 제임스 1세로 왕위를 계승하였다. 이로써 그는 어머니가 목숨까지 바쳐가면서도 이루지 못한 과업을 마침내 이룩해내고야 말았다. 이제 두 나라는 하나의 군주국으로 통합되었다. 그러나 스코틀랜드가 국력 면에서 잉글랜드에 뒤처지는 것은 명약관하였다. 더욱이 1651년 올리버 크롬웰이 우스터 전투에서 또다시 봉기를 일으킨 스코틀랜드인들을 맞아 대승을 거둔 뒤로는 힘의 균형추가 급격하게 잉글랜드 쪽으로 기울었다. 1707년 두 나라는 마침내 잉글랜드를 중심으로 통합되어 그레이트 브리튼을 구성하였다. 혹시 메리 스튜어트가 조금만 더 격정적인 여인이 아니었다면 이 길을 막을 수 있었을까? 그러나 교만하고 무절제하고 분별없는 성격이 메리를 파국으로 몰아간 것은 아니었다. 승리자들도 대부분 이와 비슷한 성격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다. 메리가 승리를 거둘 수 없었던 것은 오히려 욕망을 절제하게 만드는 냉철한 목표 의식과 의지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게 아니었더라도 어차피 소국의 스코틀랜드는 거대하고 탐욕스러운 잉글랜드에 패배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는지 모른다.